네, 안녕하세요. 성우 양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배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만약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스타니슬랍스키 책에 배우 수업 책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통으로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자, 이렇게 보이시는 예니 출판사에서 나온 배우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65페이지부터 이제 만약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65페이지, 66, 67, 68, 69, 70, 71페이지, 네, 이 정도까지 총 하면 한 73페이지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72페이지까지 만약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책을 구입을 하시기를 저는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요. 이 책은 연기를 공부한다는 분들이라면 교과서처럼 바이블처럼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팔아드렸고요. 저는 무슨 출판사와 아무런 인연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많이 추천하는 책이고요. 좀 어렵게 쓰여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꼭 한 권은 소장을 하시기를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으로 뭐라고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65페이지 4단락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만약에에 대한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연출 선생님은 만약에라는 가정의 다양한 기능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다. 만약에라는 말에는 특수한 성질이 담겨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감지한 바와 같이 배우에게 즉각적인 자극을 유발시키는 힘이 된다. 또한 이 힘이 얼마나 쉽고도 간편하게 발휘되었는지도 주목해 주기 바란다. 우리 연습의 출발점이 되었던 저문은 방어수단이 되었고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욕구가 여러분의 기본 목표, 즉 주의를 집중하는 대상이 되었다. 위험하다고 가정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다. 이런 가정은 일종의 효모와 같아서 어느 때든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문이나 벽난로 등과 같은 무생물들은 무언가 다른 것,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과 연관될 때만 비로소 우리의 흥미를 유발한다. 또한 이런 내적 자극이 무리 없이 또한 거짓 없이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숙고해 주기 바란다. 나는 문 밖에 미친 사람이 와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나는 만약에라는 가정어를 씀으로써 하나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밝혔을 뿐이다. 만약에 그 미치광이에 관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것이 내 목표의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주어진 상황이라면 누구나 해봄직한 체험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여러분도 억지를 부리거나 가정을 현실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가정으로만 받아들였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쪽에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연출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미치광이가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연기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앞부분에. 네, 계속해서 읽을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솔직한 입장이 아니라 미치광이가 정말로 문 밖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라면 그런 뻔한 거짓말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연출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만약에라는 말에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무엇을 강제로 믿게 할 수도 못 믿게 할 수도 없다. 만사가 분명하고 정직하고 공명정대해서 배우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주고 그로부터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라는 가정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은밀한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예술가를 겁주거나 힘을 가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 말에 담긴 정직성 때문에 예술가는 안심하게 되고 가정된 상황에 자신을 갖고 대처하도록 격려한다.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극이 형성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또 하나의 특성이 드러나게 됐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내면적, 실제적 능동성을 유발한다. 또한 이 능동성은 자연스레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배우이기 때문에 던진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지는 않았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행동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이 도전에 응해야겠다고 느꼈던 것이다. 만약에라는 가정의 이런 중요한 특징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이제 창조와 예술의 행동성과 능동성이라는 우리 연기학교의 기본 원칙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로 4단락이 마무리가 되고요. 네, 5단락. 오늘 연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금방 실행에 옮겨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소망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니 기꺼이 들어주겠다. 만약에라는 용법을 어떤 역할에 적응시켜 보기로 하자. 체홉의 단편 소설을 극화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순진한 배우가 낚시 봉돌로 쓰려고 철로에 너트를 빼갔다. 이로 인해서 농부는 재판을 받고 엄벌에 처해졌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가상의 사건이 의식의 저변까지 파고들지 모르지만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로만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은 웃음 뒤에 감추어진 법률적 사회적 여건이 빚어낸 이 비극에 대하여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장면의 어느 대목을 연기해야 하는 예술가는 웃을 수가 없다. 그는 스스로 생각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작가가 이 단편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든 그것을 생활해야 한다는 데 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연출 선생님은 잠시 말씀을 멈췄어요. 학생들은 잠시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의구심이 생길 때 여러분의 사상, 감정, 상상력이 침묵할 때는 만약에를 기억하라. 작가도 그런 식으로 작품을 써나갔기 때문이다. 작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만약에 어떤 순박한 농부가 낚시에 쓰려고 선로에 너트를 빼간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에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이렇게 첨가해봐라. 만약에 내가 이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라면 그 범인을 유죄 판결하겠습니다. 나는 서심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무슨 죄목으로? 낚시 봉돌 하나 때문에? 너트 절도죄죠. 물론 도적질은 나쁜 것이다. 토르초프 선생님이 동의하셨다. 하지만 전혀 모르고서 지은 죄를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일인가? 기차를 전복시켜 수백 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반박했다. 조그만 너트 하나 때문에? 그 농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걸? 연출 선생님이 강변하셨다. 단지 납득되지 않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도 자기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만약에 재능 있는 배우가 이 역을 연기한다면 농부가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이다. 연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계속된 토론에서 선생님은 가능한 모든 원리를 동원해서 피고를 변호하셨고 결국 나를 조금 물러서게 만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네는 판사가 경험했을 법한 내적 충동을 느낀 것이다. 자네가 만약 판사 역을 맡는다면 이런 비슷한 느낌들로 인해서 그 인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배우와 그리고자 하는 인물 사이에 이처럼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희곡의 빈 곳을 채워야 한다. 그리하여 연극의 핵심을 찌르고 행동을 흡인하는 것이다. 만약에라는 가정을 할 때 예상되는 재반 상황들은 배우 자신의 감정과 유사한 원천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 상황들은 배우의 내적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일단 배우의 삶과 배역 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지면 배우는 내면적 충동 내지 내적 자극이 생겨난다. 자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일련의 모든 가능성을 덧붙여보게. 그러면 배우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서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연기는 무한하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역할 전체를 작업해보게. 그러면 자네는 하나의 새로운 삶 전체를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상의 인물이 극 속에 설정된 상황에서 취했을 법한 행동을 통해서 자네의 감정이 저절로 표현될 것이다. 그런 감정은 의식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인 것입니까? 내가 물었다. 자네가 직접 시험을 해봐라.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과연 얼마나 의식적이며 얼마나 무의식적인지 그 원천을 더듬어보게. 아마 이 수수께끼를 풀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순간들은 전체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저절로 생겨났다가 순식간에 통째로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훌륭한 공연이 끝난 뒤 배우를 붙잡고서 무대에서 어떤 느낌이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어봐라. 아마 그 배우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배우는 무대에서 생활한 자신의 삶을 알 수 없고 상당히 의미 있는 많은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우들에게서 여러분이 얻어낼 수 있는 대답이란 고작 무대에서 편안함을 느꼈다든지 다른 배우들과의 관계가 수월했다든지 하는 말 외에 해줄 얘기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의 연기가 이러저러했다고 알려주면 그 배우는 대단히 놀라워하면서 자신이 완전히 잠재의식적으로 연기해낸 것이 그랬었구나 하고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만약에라는 가정은 창조적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자극제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이 말은 의식적 테크닉을 통한 잠재의식적 창조라는 우리 예술의 또 하나의 기본 원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나는 만약에라는 가정의 사용법을 우리 학교의 행동 유형에서 두 가지 중요 원칙과 관련하여 설명했는데, 만약에라는 가정은 세 번째 원칙과의 연관성이 훨씬 더 크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의 위대한 시인 푸시킨도 연극에 대한 미완성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정서의 성실성, 주어진 상황에 걸맞은 감정, 이것이 극작가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다. 나도 한마디 첨언하면 배우에게 요구되는 것 또한 정확히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말을 깊이 성찰하기 바라며 이 요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가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명쾌하게 보여주겠다. 정서의 성실성, 주어진 상황의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감정. 나는 선생님 말씀을 여러 억양을 붙여서 되뇌어 보았다. 잠깐! 연출 선생님이 나를 제지하셨다. 자네는 지금 본질적 의미는 덮어두고 진부한 표현만 만들고 있다. 하나의 사상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그것을 구성 요소별로 쪼개서 하나씩 연구하도록 해라. 주어진 상황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폴이 물었다. 그것은 연극의 스토리, 그 속에 담겨있는 사실, 사건, 시대, 행동의 시간과 장소, 생활 여건, 배우들과 연출가의 해석, 미장센, 연출의 형식, 세트, 의상, 소품, 조명 및 음향 효과 등 배우가 역할을 창조할 때 고려하도록 주어진 모든 상황을 말한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출발점이요, 주어진 상황은 그 전개이며, 만약에라는 가정과 주어진 상황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각자 상대방이 있어야 필요한 자극적 특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능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만약에가 잠들어 있는 상상력을 일깨우는 힘이라면, 반면에 주어진 상황은 그 만약에라는 가정 자체를 구축하는 기반이다. 이 둘은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배우에게 내면적 자극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정서의 성실성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반야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인간의 정서, 배우 자신이 경험한 살아있는 감정들이다. 그렇다면 걸맞은 감정이란 무엇입니까? 반야가 질문을 계속했다. 걸맞는다는 것은 실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것과 거의 유사한 어떤 것, 즉 진정한 내적 감정에 이끌려서 간접적으로 재생되는 정서를 말한다. 실제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여러분은 희곡이나 연출가의 제작 방식 또는 여러분 자신의 예술적 개념 등에 의해서 파악된 주어진 상황을 나름대로 상상해 봐야 한다. 이 모든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고자 하는 인물의 삶과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전체적인 윤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삶에 있을 수 있는 전반적인 기능성을 여러분은 실제로 믿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그 삶을 몸에 익힘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그 삶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정서의 성실성이나 걸맞은 감정은 자연스럽게 솟아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연기 원칙을 이용할 때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은 잊어버리게. 왜냐하면 감정이란 대개 잠재의식의 원천을 두고 있어서 불러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오로지 주어진 상황에 여러분의 모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라. 그 상황은 언제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수업을 마무리하시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에에 관한 앞에서의 논의를 이제 보완하겠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그 작업 자체도 예리해야 하지만 주어진 상황의 윤곽을 얼마나 날카롭게 파악하느냐. 그렇죠. 날카롭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결정된다. 그리샤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준비를 해놨으니까 배우가 할 일이란 시시한 것밖에 없겠네요? 시시한 거라니? 연출 선생님이 벌컥 화를 내셨다. 다른 선생님이 상상해낸 허구적 세계에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암시한 주제를 구성해낸다는 것이 직접 창조하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임을 자네는 왜 모르는가? 형편없는 희곡이 위대한 배우에 의해서 재창조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셰익스피어도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를 재창조한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극작가의 작품을 놓고 우리가 하는 일이며, 우리 배우는 말 속에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어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작가가 써놓은 대사에 우리 자신의 사상을 불어넣고 희곡 속의 여러 등장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조건과 관계를 구축한다.
우리는 작가와 연출가로부터 받은 모든 재료를 우리 자신을 통해서 걸러내고 이들 자료를 작업해가면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재료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까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듯 우리의 정서는 진실한 것이며 진정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그 최종적 결과물을 얻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희곡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암시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작업을 그저 시시한 거라고 말하다니 결코 그렇지가 않다. 우리의 작업은 창조요 예술이다. 이런 말씀으로 선생님은 오늘 수업을 마치셨다라고. 네, 5달러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네, 그 후에 나오는 제4장에서 상상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만약이라는 개념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만약에 대한 배우 수업 책에 나오는 몇 페이지부터였죠?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